조갑제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터키 알파고 기자를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알파고 기자와 함께하는 터키 이야기를 방송 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아주 호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정치판에 역사 이야기, 더구나 터키 이야기, 터키를 매개로 해서 중동 이야기, 유목민족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코멘트를 해주시고 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외국 기자들 알파고 씨는 또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아타투르크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관점이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관훈클럽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보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아주 달라졌다. 안철수 씨가 정치를 한 5년 하더니 달라졌고 커졌고 시대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훈클럽에는 그 고참 기자 출신들이 많습니다만은 또 퇴직 기자들도 많고 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씨한테 물어보니까 알파고 씨는 일찍부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2011년 때는 예. 2011년에 다음 선거, 즉슨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던 선거가 아니고 그 다음 선거에 안철수가 대통령 될 거라고 이게 재미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이야기했어요? 예, 그 사이에는 몇 번 이제 뭐 대선 때 포기하든가 후보직으로부터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시 후퇴했다든가. 그렇죠. 그런 시간대마다 한국 선배들이, 한국 기자 선배들이 안철수 이제 끝났어, 이제 안철수 끝났다 뭐 이렇게 예. 잡았죠. 사실. 예,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저는 아니요, 안철수가 될 것 같은데 왠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많은 변수가 맞습니다. 작동되거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 저는 제 자기 나라, 자국 터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그렇죠. 예측들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지는 못했죠. 이렇게 대놓고. 근데 친근한 선배들 앞에서는 말했었어요. 항상. 5년 전부터 항상 말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럼 일단은 안철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지 알아봐야 돼요. 다들 좀 약간 정치적인 라인 뭐 배경을 보는데, 저는 제일 관심이 가졌던 점이 뭐냐면 안철수 씨는 컴퓨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IT 산업의 그렇죠. 승부자죠. 예. 뭐 물론 그분의 그 애닐랍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람들 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자기 나이 또래들에 비해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자연학을 공부해서 의사였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예. 의사였죠. 선생님, 지금 한국에 저는 정치인들 보면 의사학을 자연과학. 예.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렇죠. 배경이 있는 정치인들의 해석이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모든 이념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그 공부를 그렇죠.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본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자연과학을 공부한 적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한다고 하면 물론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죠. 예. 이분이 한국의 좌는 어떤가, 한국의 우는 어떤가, 예. 한국의 중도는 어떤가라는 미리미리 많은 관찰을 했고, 거기에다가 정보들을 얻고, 거기에다가 알맞은 가이드라인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치에서는 뭘 주면 무조건 뭘 받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이름이 거론됐을 때는 서울시 보궐선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선거 그렇죠. 도우미 역할을 했지. 예. 박원순 씨를 당선시키는 도우미 근데 역할을 처음에는 후보로 이름이 나왔잖아요. 나왔다가 그렇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시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아직. 그때 출마했으면 됐죠. 예. 근데 양보했잖아요. 예. 양보했는데 얻은 거 뭐였어요? 그때 당시는 거의 아무것도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뭘 양보하면 뭔가 받거든요. 뭔가 받았다.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죠. 이분이 항상 이렇게 두 걸음 올라가고 한 걸음 뒤로 가면서 안전적인 길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었어요. 오직 하나의 국회의원인데 하나의 정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정당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또 바뀌었지만은 뭐 물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만으로 니네들 정당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신호였어요. 그리고 거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다들 오래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니까 제일 가까운 출구에서 빠져나갔어요. 우리 알파고 씨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씨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파고 씨는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데 말하자면은 안철수 철수한다 물러난다 이래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려 하다가 철수했고 또 2012년에 그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다가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또 철수했다. 그때는 대선 목적이 없었어요. 자기는 지지층을 보려고 했어요. 간을 본 거예요. 간을 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씨는 좌파 도우미 역할을 했다. 즉 좌파 박원순, 좌파 문재인 후보의 도우미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므로 좌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분이 좌파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 저는 그분에 가까운 정치인들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로 좌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안보 오늘 또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예.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말은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선배님 이분이 그 시간을 잘 맞춰준 거예요. 우리 외신이랑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무슨 말 했냐면 예. 한미일 지역 동맹을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 근데 지금은 사드 배치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쩔 때 어디에다가 공격하고 어쩔 때 졸서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보수표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좌파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직근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래. 왜냐면 직근들도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측근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 통합당 해지됐을 때 직근들한테 들었던 말은 뭐 잘 됐다는 식이었어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가 해산했을 때 예. 안철수 의원은 그것을 찬성했다 이 말이죠. 아니 그분이 아니고 그분에 가까운 접근들.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를 했다는 예, 거죠. 예. 직접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뭐 지금 뭐 증명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 말들을 예를 들면 시사인 아시죠? 예, 시사인에서 기자로 활동하셨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분 다들 좌파라고 하는데 안보에 있어서 너무나 극우야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점 또 어떤 점에서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시간을 흐름을 보시면 우는 완전 갈렸잖아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예. 그리고 그렇게 단일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단일화 되어도 별 효과가 없지. 예. 뭐 근데 단일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뭐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제서 단일화 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요. 또 유승민은 이념적 배신자라고 보수층이 보기 때문입니다. 예. 뭐 일부 보수에서도 뭐 개혁적인 보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론적인 뭐냐면 무엇이든 간에 문재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밖에 없어 보여요. 보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분도 말을 들어보니까 사드 벤치 괜찮네. 말을 들어보니까 좀 안보에 있어서 보수적인 거네. 그러면 문재인보다는 차라리 이분을 밀어주자고 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기재 선배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번 선거 때는 안철수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뭐 10%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10% 15% 아니면 당선 중간이 없을 거예요. 10%는 누구의 표죠? 그 자기 원래 국민의 땅으로부터 있었던 기본적인 예. 근데 지금 이미 뭐 양당 구도 즉 양자 대결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네. 저 안철수 후보가 47%까지 받는 걸로. 무슨 양당으로 가면 문재인 대결. 안철수로 가면 안철수 씨는 당선인데 이제 저는 다자 구도. 예, 다자 구도가 지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건들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누구의 특혜 사건, 누구의 뭐 의혹들 그렇죠. 나올 거고 또 모르지 어떻게 될 건지. 다자 구도로 가더라도 언론이 계속 양자 구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국민들도 내가 던진 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예. 그죠? 그러다면 한 군데로 모이겠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비교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양자락하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호남에다가 보수를 합치니까 예.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모르죠. 이 정치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랭킹에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 다음에 안철수 예. 4등 아니면 5등이었죠. 예. 지난 일주일 사이에 급부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죠? 선생님 안희정 씨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결선에서. 예. 근데 안희정 씨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뭐 문재인 씨만큼은 진보 성향이 강하진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약간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이제 없어지니까 안희정 지지표가 안철수 쪽으로 몰린 게 예. 크죠. 충청도 사람들은 좀 저는 그- 충청도에서 언협한 살았는데 그 이외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구속이 보수층을 긴장시키고 이 문재인 가장 왼쪽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차선이 누구냐 또는 차악이 누구냐 찾다가 보니까 안철수 후보로 보수표가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이 정치나 선거가 재미있죠. 그래서 재미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뭐 지난 선거 때도 문재인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거의 끝까지. 몇십만 표 차이로 당선됐잖아요. 마지막 하루에 결정이 됐는데 네. 이번 선거도 아마 마지막 투표하고 나서 그리고 아슬아슬할 선배님 겁니다. 그 기사들 보시면 앞표지들 보시면 물론 지금 그 우파족에서는 보수족에서는 메인스트림 언론을 너무나 진보라고 비판하긴 하지만 진보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재인파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철수의 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선됐는데 어차피 자기가 만든 정당이잖아요. 물론 되겠죠. 자기 정당에서 결선에서 후보로 당선되겠죠. 근데 모든 신문지들의 표지에서는 크게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안철수의 그 반문재인 발언들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언론의 지지도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언론이 거예요. 상당히 안철수 쪽으로 많이 지지를 보낸다. 상당히인지 아니면 조금인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뭔가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터키하고 비교를 해보면 터키가 공화국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게 네. 한국보다 한 30년. 약 30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아직도 어린 민주주의고 네.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나이는 가장 어린 축에 들었잖아요. 7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여기는 터키는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해 보기 시작한 거는 19세기 말부터고. 네. 그때 국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뭐 우리보다 입헌군주주의 입헌군주주의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공화국이 된 것도 우리보다 빠르고 한데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은 터키와 한국을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면 한국이 지금 앞서가 있죠. 훨씬 앞선다고 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터키 사람들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요. 삼성이 많이 팔리고 애플은 후퇴하니까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아, 터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삼성이 많이 팔리고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미국이 질투해서 왜냐면 자기 애플이 안 팔리고 그래서 삼성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구속된 것을 예. 아주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구나. 아, 특히 중동에서는 음모론 전국이에요. 웬만큼 중동은 항상 음모론이 판치는 데니까 예. 재밌네요. 아, 예튼 재미있는 얘기 하나 예, 해드릴게요. 예, 지금 이번 주말에 중앙일보에서 글이 나올 건데요. 어떤 과자 회사가 롯데처럼 과자 초콜릿 회사가 만우절을 대비하고 좀 약간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만우절 때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 간에는 이렇게 장남이 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복의 날이 찾아왔다. 4월 1일 봅시다. 보복의 날이 찾아왔다. 이제 다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아이들한테 토마니 초콜릿을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 영상이 개봉되자 그 홍보 영상이 개봉되자 무슨 보복의 날이 다가왔다. 니네들 쿠데타를 신호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3월 31일 날 광장들에다가 AKP 지지층이 모이고 우리는 누구도 쿠데타를 시킬 수 없다고 하고 밤을 길거리에서 세웠어요. 그걸만 가지고 이거 쿠데타의 신호 아니냐 무슨 보복의 날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세력이 예. 작년 7월에 쿠데타 미수 사건이 나서 실패를 했는데 아마 쿠데타를 하려는 그 보복이라는 것은 바로 쿠데타가 진압된 다음에 한 10만 명 되는 사람이 뭐 조사받고 물러나고 했는데 그 세력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 맞아. 해가지고 에르도안 지지층이 대기자들이 그 지지층이 글을 올려서 국민아 빨리 광장들에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쿠데타 진압한 거 보면 에르도안 지지자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랬잖아요. 죽였어요 군인들을. 그러니까 쿠데타가 안 된 건데. 선생님 쿠데타는 이미 진압돼 있었어요. 오늘도 야당이 이 쿠데타는 이미 진압됐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근데 한국은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국은 아직도 좌우 대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터키에서 케말리스트하고 이슬람리스트라고 그래요. 이슬람주의자, 이슬람주의자들, 케말주의자가 항상 대결하듯이 한국에도 좌우가 대결하는 나라에는 잘못하면은 군대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한국은 아직 쿠데타가 난 게 1980년이 마지막이에요. 전두환 정권 그걸 뭐 쿠데타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97년에 있었고 이번에 2016년에 있었으니까 우리보다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덜 된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에르도안이 뭐 몇만 명,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잡아놓고 몰아내고 하는 게 고문도 하고. 고문도 해요? 오늘은 어제는 뭐 대놓고 집회 선거할 때는 나 이 사람들 학살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이거 살벌하네. 만만치 않아요. 너무 용감해요. 이런 발언들 하기에는. 그런데 또 한국 쪽에는 쿠르드의 반란이 또 있어가지고 쿠르드는 진압됐어요. IS 때문에. 그래서 이 터키란 나라가 인구가 지금 8천만 아닙니까, 그죠? 8천만에 가까우고 있어요. 7,800 정도요. 이런 큰 나라가 항상 꿈틀꿈틀하지만은 그래도 중동에서는 가장 개혁이 되어 있는 나라고 그래도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독재냐 아니냐를 기준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터키 언론 자유 살아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 언론사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언론이 없어졌다면 언론사가 몇 개가 없어졌어요. 너무 많이 저도 숫자 이제 못 외웠어요.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가 안 되냐면 트위터 계정까지는 트위터에다가 연락하고 이 계정을 없애버리라고 압박을 해요. 터키 정부가.
그리고 몇 번 그 유튜브하고 TV 토론 완전히 차단도 했고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언론들의 80%는 에르도안의 측근 기업들이 다 인수했어요. 마지막 20%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후퇴를 했구나. 그리고 진짜 웃긴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언론 자유의 후퇴는 옛날 기준으로 하면 군인들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언론 자유라는 것은 케말리즘을 수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너무나 뜨거운 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는 물을 이렇게 발이 되자마자 점프하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뜨거우니까. 그렇죠. 근데 괜찮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계속 올리면 이제 그 근육이 풀어주니까 그렇죠. 점프하고 싶어도 점프를 못하게 돼요. 에르도안이 너무나 단계적으로 그 언론을 인수했어요. 하하. 그게 좀 안타깝네. 예.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면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 가입하는 그런 협상에도 굉장히 불리하겠는데. 아니 그 지금 유럽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도 지금 에르도안 하고 있어. 유럽 가입을 하지 말까? 그 국민 투표할까라는 말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란하고 터키는 라이벌 관계가 맞죠. 예. 그런데 이란에서 핵 개발할 때 왜 예. 터키에서는 핵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예. 이거는 지금 에르도안 정권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 들어왔잖아요. 핵 그렇지. 개발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란이 이 경제 제재를 뚫었어요. 어떻게 뚫었냐면 에르도안 정권을 덕분에 뚫었어요. 물론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에르도안한테. 근데 에르도안 정권 시절에는 터키 인민은행이 있어요. 아니면 국민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모르겠지만 하크방카스. 이거는 공기업이에요. 이 공기업하고 이란 출신 한 사업가는 불법 큰 거래를 하고 손을 세탁하고 이란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2명 사람들 미국에서 체포됐어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세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란한테 발목이 잡힌 거잖아요. 이란이 이런 것도 다 공개해버리면 유엔 벌이안을 침해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국제 아레나에서 에르도안 정권이 어쩔 수 없이 이란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터키에 미군 기지가 있죠. 예, 그 남부에 있어요. 예, 그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죠. 있었다는데 지금 절수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그 핵무기는 평소에는 미군이 관리하지만 전쟁이 나면은 터키 군대하고 미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요. 그거를 핵무기뿐만 아니고 기지까지도 뉴클리어 쉐어링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예. 나토 산하에. 그런 나라가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5개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거기에 있는 미군 핵무기를 전시에는 같이 사용하니까. 예. 근데 우리도 북한에 대응해가지고 전술핵을 다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권을 갖자. 그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근사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와 선생님 이거는 좀 약간 너무나 여기 중동보다 더 심한 지역이에요. 동부 가는 왜냐면 러시아도 그렇죠.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그 균형이 너무나 예민하거든요. 예민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가능해질라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국이 결론적으로는 결정해야 되니까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터키가 민주주의는 우리보다 예.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아니 떨어졌어요. 인정합시다. 예. 또 하나는 우리보다 부럽고 나은 점은 뭐냐면 터키 사람들은 국방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 하는 의식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나머지 도움을 안 받는다. 그렇죠. 뭐 옛날 오스만 터키 시절부터 군사 강국이었으니까 러시아의 위협이든 이란의 위협이든 뭐 이스라엘은
과거에 친했으니까 하여튼 자주 국방한다. 예. 그런 의식이 있죠. 예, 있어요. 강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질병제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 살지만 그 의식이 없고 북한의 위협을 미국의 도움으로 지키겠다 하는 생각이 한국에 강하다는 거 모릅니까?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제 보기에는 미국 이 주제는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느냐면 결론적으로 이 한국이 동일하고 싶어요. 예. 자주를 주는 순간 갑자기 정세가 바꾸고 갑자기 한국이 단독적으로 군사 작전을 하고 북한을 흡수하려고 하면 여기 모든 극동화 그 동북아 정세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들 아닐까 싶어요. 그건 한국이나 한국 군대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남을 침략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도 아니고 남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에요. 헌법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거기도. 그리고 한국 군은 그렇게 무시할 군도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군사력, 군사 기술은 뛰어나지만은 천안함 사태 같은 게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다든지 연평도 포격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폭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복을 안 하잖아요. 왜 보복을 안 합니까? 우리는 응징하고 보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하고도 북한을 보복해야 된다. 터키 군대 같으면 예컨대 이라크한테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라크를 아주 작살을 내지. 아니 우린 그리스한테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74년 때. 그런 우리 알파 고시는 한국을 자꾸 높게 평가하는데 내가 한국 내부를 보면은 한국은 사대주의적 노예 근성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점은 다소 소란스럽지만 터키가 아주 자랑스럽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저는 2차 연평도 사건 때는 저는 연평도 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정보들도 좀 약간 얻었는데 그때는 한국이 진짜 제대로 된 보복을 했다고 우리가 대형 포격을 하죠. 예. 포격을 했는데 물론 거기서 많은 사람 죽은 사실 그걸로는 안 되고 그때 전투기가 떴으니까 빨리 폭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우리를 폭격한 그 군단 사령부라든지 예. 이쪽을 공격을 했었어야죠. 근데 우리는 뭐 4사람이 죽고 하니까 또 저쪽은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니까 발표상은 우리가 당하고 예. 우리만 당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선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터키에 가서 제일 인상적으로 느낀 거는 터키 군인들은 특히 그 초병 보초를 쓰는 사람들 군인들 보면 자세가 아주 차렷 자세 예. 잘하고 또 인형처럼 가까이 가도 눈동자도 안 돌리고 군기가 아주 엄정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모든 민족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이태리는 음악을 잘 그렇지, 만들어요. 그렇지. 이 터키 사람들에도 그 자랑이냐 우리도 군사력 좀 잘하는 군대죠. 민족이에요. 터키의 자랑은 예. 군대죠. 예. 근데 지금 뭐 군대를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제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뭐 군대라면 뭐 정치도 뒷받침해야 되고 기술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터키를 좋아하는 것은 6.25 때 파병을 했잖아요. 맞아요. 일개 여단 파병회가 한 700명 전사를 했거든요. 그죠? 그거는 이제 공개되는 거 그거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1000명 넘었어요. 그리고 아주 터키 군대가 잘 싸웠다 그래요. 잘 싸운 군대는 미국이 제일 잘 싸웠겠지만 그다음에 영국 군대하고 터키 군대가 특별히 잘 싸웠다고. 전사로 따지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포로가 많이 되었는데 네. 터키 군대는 포로가 되고 나서도 거기서도 진급을 따져요. 상하간에 예. 계급장을 예, 맞아요. 딱 따지고 그리고 배신을 하지 않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많았던. 그리고 맞죠? 예를 누가 아프면 다들 자기 음식을 나눠서 그분한테 주고 그 포로에서의 그 삶이 계속해요. 그건 원래 군인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요. 군사 때. 군사적 전통을 예.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크리미아 전쟁 이후에는
이긴 전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죠. 이거 처음이었어요. 일단 공화국 선포를 할 때 그리스 군인들 몰아냈잖아요. 몰아낸 거. 그거 다음에는 한국 전쟁, 그 다음에는 키프로스 전쟁. 키프로스 전쟁이죠. 그리고 그 한국 전쟁 때도 이제 마지막 1년은 52년, 53년은 이제 거의 전쟁 안 하고 그 협정을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터키 군이 그때 38선에 있는데 야, 우리 정도 사우스 정도 땅 좀 약간 정복하자 해서 나머지 군인들이 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우리는 협정하고 집으로 들어 아니야 지금도 여기 피어 있어 거기까지 가서 왠지 자기 땅처럼 땅 욕심으로 정복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터키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지금도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아 회복이 됐고. 예. 왜 터키하고 이스라엘은 왜 사이가 좋아요? 선생님 몇 가지가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들 중에는 러시아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는데 터키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어요. 터키에서 이스라엘 건국할 때 이스라엘로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 시절 때는 국가 원로였는데 예를 들면 자관 아니면 장관이었는데 뭐 장관 아닌데 자관 정도였는데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또 국가 원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터키는 세속주의, 친서양, 친서방, 친서방 노선을 탔기 때문에는 그때는 일종의 시험이에요. 나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하면 서양이 제대로 인정할 거예요. 친서방이라는 걸 인정받는다. 그런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 나머지 아랍 나라들 보시면 몇 개는 예외인데 다들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바트당 그렇죠. 바트당 아랍 민족주의 사회주의 정당들의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 나라들 때문에 터키는 좀 약간 골치 아픈 적들도 있었거든요. 쿠르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에너지 문제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동맹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시민 9명을 죽이다 보니까 그 9호선 사건인데 다음 좀 약간 나빠졌다가 근데 최근에 와서 또 이번에 우리는 지역에서 혼자 되다 보니까 거리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옛날 친구를 찾는다는. 근데 터키 언론 안 나와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친해졌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군대하고 특히 공군이 뭐 공동으로 훈련도 하고 그랬죠. 맞아요. 막 코니아에서 있어요. 코니아라는 도시에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기독교들이 이제 수복 운동을 해가지고. 메아스 2세가 배를 보내고 죽이지 그렇죠. 말라고 1492년에 그라나다 함락하고 완전히 기독교가 다시 점령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보고 개종을 해가 뭐 천주교를 믿든지 아니면 떠나라 이래보죠. 아니면 죽일 거야. 물론 종교재판에 걸리기도 하고 떠나라 추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났는데 그때 오스만 터키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 있던데. 선생님 오스만 제국으로 가는 거 아니고 오스만 제국이 동보를 해요. 야 죽이면 내가 너랑 전쟁할 거야. 그 사람들 죽일 필요가 없어. 우리 배 보내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오고 일부는 이스탄불에다가 일부는 셀라니키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인데 일부는 이즈미르 제가 공부했던 도시. 그 에페소스 그 이즈미르이라는 도시에다가 이렇게 배제시켜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기술자고 그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제국을 운영하는데 쓸모가 있다고 해서 그랬는가요? 선생님 그런 면은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지금 한국에서 너무나 좀 많은 비판을 먹는 나라로 종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학계에서 사람들 좀 약간 비판하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종교만 이슬람이지 절저한 세속주의적인 제국 정신이 있었어요. 지금 제국 시절부터. 제국을 인정한다면 너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우린 너를 쓸 거야. 장관으로도 쓸 거야. 대장으로도 쓸 거야.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 실용적인. 그러다 보니까 그 술탄만 터키 사람이었고 무슬림이었고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 종족이 합쳐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 사람들은 무역 잘하잖아요. 자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똑똑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 제가 사용해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펠리페 2세의 이제 전성기를 이루고 그 뒤에 이제 쇠퇴하는데 요새 학자들 이야기가 스페인이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테크노크랏 기술이 많은 유대인들을 추방한 게 그러니까 인력이 약해진 거, 인재가 약해진 거가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도서관들 다 불태워 버려요. 네. 그때 스페인 학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 그 그라나다 그 안달루스 문명이 안달루시아. 그 도서관들을 불태워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금 의학 수준이 훨씬 더 그렇죠. 뛰었을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불태웠다고요? 뭐 이제 기독교라는 것보다는 이 스페인이라고 하죠. 저는 전쟁들에다가 종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달루시아 지방에 가보면 이제 큰 도시가 그라나다하고 코르도바, 맞아요. 세빌이라고 그러죠. 세빌인데 특히 코르도바는 12, 13세기에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네. 인구가 50만에 그때 도서관 많고 맞아요. 대학 많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의학 이것을 발전시켰고 이게 또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의 르네상스에도 큰 역할을 하고 거기도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활동한. 그런데 그게 이제 1492년 그라나다 함락된 이후에 다시 이제 종교 재판소가 생기고 해가 이게 종교의 자유가 좀 속박된 시절이 있었죠. 자, 그런데 터키의 우선 터키 경제는 잘 돌아갑니까 지금? 선생님 경제도 지금 후퇴되고 있어요. 달러가 거의 살리라 됐어요. 저 2년 전에 갔거든요. 터키. 그때는 1리라였는데 지금 2배 됐어요. 오, 그래 됐어요? 전 너무 좀 약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국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요즘에. 터키는 가만히 있어라. 국토가 크고 자원도 많죠. 네. 지하 자원 석유는 안 나오죠. 석유는 조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오네. 네. 그럼 물론 제 보기에는 사람들 제대로 연구하지는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우리 코앞에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있는데 거기서 석유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한테만 없는지 좀 약간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보기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렇게 발견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터키가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한 8나라 되죠. 9개 나라요. 9개 나라입니까? 예. 자,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그다음에 그리스, 불가리아, 그리고 키프로스요. 키프로스도 만나니까 9개 나라네. 네. 와, 그러니까 복잡하네. 특히 이제 불가리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도 길어져요. 왜 불가리아에 있었던 유명한 역도 선수 있었잖아요. 슬레이만올루. 슐레이만 노보루. 우리는 그분을 거의 납치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88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세계 기록을 금메달을 8개인가 7개인가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금메달 받을 때 그 앞에 가서 구경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불가리아에 살던 터키 사람 맞죠? 예. 그러다가 한국으로 따지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터키로 돌아와 가지고 거의 납치였어요. 그거 돌아오는 거 아니고 우리 국정원은 거의 납치하듯이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요 슐레이만 노보루의 에피소드를 알면은 또 터키 역사의 일부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터키가 팽창해 가지고 유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우선 이 헝가리 반 정도를 식민지로 만들잖아요. 한반이 다 갔어요. 그렇죠. 헝가리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비엔나같이 이 발칸 반도로 가서 지금의 뭡니까 유고슬라비아 뭐 코소보 뭐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비엔나를 이제 2번 포위를 하고 몰도와 루메니아 그 과정에서 이제 불가리아가 이 오스만 터키 지배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배로 제일 먼저 들어갔던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는 과정에서 불가리아에 가보면은 터키 계열 사람들이 한 10% 이상 남았죠. 10%에 가까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슐레이만. 근데 그 당시에 냉전 시기였고요. 그렇죠. 불가리아는 아직도 공산권 나라였고요. 터키도 친미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전쟁도 일으킬 수 있었던 일인데 우리 너무 세밀한 작업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예, 데리고 왔어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도 터키에 있어요. 뭐 이제 돈을 많이 벌었겠네. 많이 벌잖아요. 요즘 또 이렇게 사건이 많아요. 이렇게 뭐 술집에서 많이 마셨다고 누구랑 싸웠다 등등등. 키가 아주 자그마하고 예, 맞아요. 예쁘장한 예.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터키 축구 요새 어떻게 돌아갑니까? 터키 축구 잘합니까? 선생님, 터키 축구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아이들이 바로 앞에는 유럽이 있고 유럽에서 축구 시장이 크잖아요. 그리고 터키 축구 선수들도 유럽 시장에서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아이들한테 그 희망이다 보니까 터키 축구 시장은 너무 발달돼 있어요. 무슨 하급 리그들이 너무 많아요. 축구 인구가 많다는 얘기네. 예. 일종의 그 시장이에요. 그 신발도 팔리고 옷도 만들고 그리고 축구 할 수 있는 그런 잔디밭들 너무 많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와, 축구 하려면 진짜 고생을 해야겠다. 왜냐면 그렇죠. 도시 속에서는 그런 잔디밭들 맞진 않아요. 근데 터키에서는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동네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듯이 하나의 잔디밭이 있어요. 사람들 가서 축구할 수 있는. 그 기억납니까? 연평해전 있었던 날이 2002년 6월 29일이거든요. 예. 그날이 대구에서 터키하고 우리 저 준결승전 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졌거든. 예. 그런데 한국 사람 저도 별로 억울하게 생각 안, 터키한테 져놓으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선생님, 그때는 저는 그 준비위원회 사람들이랑 취재를 했거든요. 취재를 하죠. 그분들이 철저히 미리미리 그 터키 선수들 찾아가서 제발 전쟁 중에는 축구 중에는 제발 좀 약간 파울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여기 3, 4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지금 여기 터키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제발 깨트리지 마라. 그 선수 한 명씩 작업을 했대요. 그리고 끝나면 뭐 치든 말든 간에 가서 악수하시고 국기를 서로 교환하고 옷을 서로 교환하고 가서 인사해 주세요. 그 대중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 거죠. 이 터키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 중동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맞아요. 그죠? 발칸반도 할 수 있고. 발칸반도 이야기도 되고, 그다음에 터키가 결국 그 민족 구성으로서는 유목민족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동양하고 쭉 연결이 돼가지고 유목민족사도 이야기하니까 이 터키 이야기를 하면 또 아시아,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을 알제리아, 모로코도 점령했어요. 모로코는 아니죠? 모로코까지 점령. 모로코, 알제리아, 튜니시아, 이집트, 더구나 이집트를 오랫동안 점령했는데 다만 이란은 점령을 안 됐죠. 이란하고 몇 번 전투를 했지만은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12, 13세기에서 20세기까지 한 600년 동안 계속될 동안에 중동에서 점령 안 된 가장 큰 나라는 이란이군요. 그죠? 이란이고 인도는 너무 멀리 있었고. 근데 선생님 웃긴 거 뭐냐면 이란이 점령 안 된다고 해서 이란 사람들도 통치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술탄을 보시면 다 투르크족이었어요. 아니, 이란이란 나라를 오스만 제국이 지배 안 했지만 이란이라는 나라의 술탄이 그 왕이 투르크족이에요. 그런 터키말로 얘기해요. 맞아요. 예. 지배 민족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그 맘루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맘루크는 이집트에 있어요. 맘루크 노예 나라. 맘루크는 거기 있었지만 또 이 투르크 계통의 이 군인들이 인도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지배 민족이 되고 그 지금 술탄이 되고 한 경우가 있으니까 맘루크를 이야기 안 하면은 또 이 중동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복잡하고. 근데 쿠르드족은 지금 현재 한 3천만 명 정도 되죠. 4천만 명 되는데 이란 계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 계통. 인도, 유럽. 말은 독자적인 말이 있습니까? 독자적인 말인데요. 뭐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 비슷하듯이 우리 언어하고 제가 쿠르드족이에요. 이란 말은 비슷해요. 저는 이란에 갔는데요. 좀 알아듣기는 들려요. 근데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걸 볼 겁니다. 저도 스웨덴에 가니까 스톡홀름에서 쿠르드족 사람들이 쿠르드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뭐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해외에서 많이 데모를 하대. 왜냐면 터키에서는 좀 이탈리아에 가니까 거기서도 시에나 광장에 가니까 쿠르드 사람들 모여서 데모를 하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독일이에요. 독일하고 벨기에.
지금 요구하는 게 뭐 이제 쿠르드 이라크에서는 그 북부 지역에 예. 쿠르드 자치구 거의 자치구가 생겼잖아요. 곧 독립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겼고 이제 여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살고 있죠. 예, 2천만 명에 그러니까, 가까워요. 터키에서. 이 사람들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선생님,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족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두 가지예요. 쿠르드 사람들은 터키에서는 거의 50대 50 갈려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그냥 터키를 민주화만 시키면 별 뭔가 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민주화 되면 우린 자국 언어로도 교육을 그렇죠. 받고 생활에 불편한 게 없다. 예. 차별 안 받는다. 이거. 예. 왜냐하면 쿠르드 출신 대통령이 있었어요 예전에. 하하, 그렇군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50%가 나머지 50%도 25% 분리되어 있어요. 예. 이 25%는 완전 독립을 해야겠다. 왜 우리 쿠르드 이름으로 나라가 없느냐. 나머지 그 25%도 아니야. 우리는 독립하지 말고 자치권으로 얻읍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참 복잡하네요. 쿠르드 하면 무슨 생각나는 사람이 살라딘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살라딘이 쿠르드 쪽이고, 예. 살라딘은 십자군 전쟁 때 네. 유명하고 영화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네. 특히 그 잉글랜드 출신의 사자왕 리차드하고 네. 사자왕 리차드하고 이 라이벌 관계로서 네. 전쟁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용맹한 전사고 해서 젠틀맨십을 뭐 발휘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살라딘이 난데없이 그 역사에 등장을 합니까? 선생님 살라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잠시라도 유럽이 다스린 거잖아요. 수복한 적이 있었죠. 예. 1차 예. 1차 저 십자군 전쟁 때 그렇죠. 했죠. 그러다 예를 들면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또 영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도 유대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독교이거나 전주교이거나 아니면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종교 장소에서는 예의 없는 행동들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들어왔던 유럽 사람들은 맞아요. 아니 자기 기독교파 뭐 오르토독스파까지는 너무나 무시하고 그 사람들 종교 시설은 좀 약간 예의 없는 행동들 하고 예를 들면 뭐라 했냐면 그 말들 있잖아요. 말을 가서 성당 안에다가 묶어요. 그럼 말을 거기서 대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역사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영도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십자군한테 영도되는 것이 훨씬 더 좀 약간 부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문제가 뭐냐면 아랍 사람들, 투르크 사람들 서로 이렇게 전쟁하다 보니까 다 분단돼 있었어요. 네. 이슬람 문명이. 그렇죠. 유일하게 갑자기 살라딘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을 동의시키고 네. 그 리더십으로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죠. 예. 네, 수복하지. 그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노르만 출신, 노르만. 예. 그리고 군인들은 아니었어요. 그게 노르만 출신들. 농민들.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예. 왔는데. 2차 때는 좀 그나마 그렇죠. 좀 약간 법용 들어왔고 제대로 됐는데. 근데 원래 이게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래. 반도 우리는 아나돌루라고 하는데요. 네. 아나톨리아. 터키 반도. 터키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이 터키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물론 반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지정학적으로 이 삼면이 바다죠. 예, 삼면이 바다. 지중해, 에게해. 지중해 에게해로 둘러싸여 있는 게 이 터키인데 이제 터키의 주인이 자꾸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뭐 히타이트족 그다음에 리기아, 피리기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 맞아요.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치하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성지순례 하면은 일단 터키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 예배소도 거기 있고 사도 바울의 출생지도 터키 남부에 있어요. 터키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로마 지배를 받을 때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한때
지금 이스탄불을 수도로 정했죠. 그래서 그때는 비잔틴이라는 도시였는데요. 그때 비잔틴 이름이 도시 이름 비잔틴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지금 현대 한국말로 하자면 재개발을 하고 거기를 이스탄불 콘스탄티나폴 예 이라고 하고 대도시로 만들고 거기를 수도로 지정해. 수도로 했다가 그 다음에 395년에 로마가 동서로 나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렇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오는데 이 그동안 이제 이름이 바뀐 것은 1453년에 이슬람이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이름을 이스탄불로 선생님 이스탄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스탄불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콘스탄티나폴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하려고 가다가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스티나폴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랍식 발음으로 콘스탄티니아폴, 스타니아폴 하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탄불로 변한 거예요. 다만 20세기 19세기 중기에는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종교주의자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야 이거는 이스탄불 아니고 이슬람폴이야 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편지 쓰고 그런 공식적인 자료들도 있긴 하지만 이슬람폴이라고. 근데 사실은 콘스탄티나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스탄불이. 난 전혀 다른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유래된 거예요. 그래 이번 이야기 나왔으니까 고대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동로마 제국,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1453년에 메호메트 2세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1000년을 계속됐습니다. 그죠? 약 1000년을 계속됐고 거기는 유명한 황제들이 많았는데 뭡니까? 지금 소피아 사원을 만든 그 소피아 사원 율리아누스 2세 황제 등등 유명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 동로마 제국은 지배층이 주로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스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그 황제 가문이 달라졌어요. 특히 가문 이름을 까먹는데 마케도니아 출신 하나의 가문이 있는데 거의 8세기나 9세기 때는 정권을 잡아요. 그 사람들 한 2세기 정도 정권을 잡았는데 그분들 당시에는 다시 비잔틴은 이렇게 부상해요. 그 사람들에도 민족을 따지시면 아르메니아족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비잔틴이란 나라가 참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외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11세기에 셀쭉 터키 사람들이 들어오죠. 네, 맞아요. 그래 가지고 맨지케르트 전쟁인가?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1071년에 거기서 비잔틴 군대하고 셀쭉 터키 군대가 싸워가지고 셀쭉 터키가 이기고 비잔틴의 그 황제가 포로로 되죠. 포로 되고 다음은 석방이에요. 석방이죠. 근데 이게 계기가 되면서 셀쭉 터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셀쭉 터키가 들어오는 과정에 몽골 군대가 또 한번 들어오죠. 그 다 훨씬 이후에요. 1243년에 몽골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셀쭉 터키를 부수는 그 사이에 또 터키 부족의 하나인 오스만 부족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오스만 터키인데 맞아요. 그게 이제 세력을 넓혀가지고 1453년에 드디어 이 참 동로마 제국 1000년이 계속되던 이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그때 한국 기독교 세력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선생님 근데 거기서 지금 잘못 해석되는 거 뭐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그 교리로 따지면 그리고 그 기독교식 방식으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랑 완전 달라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지배 계층이 전주교였고 그 일반인들은 그리스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의 사람들의 교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 올 때까지는 인간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주교란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로 따지면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뭐 이단까지는 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오소독스 그리스 예. 정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황제의 뭐 저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친척 황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모스크바로 가죠. 예. 그래서 그리스 종교가 이제 러시아 종교로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종교. 거기는 선생님 이런 거예요. 이제 일종의 복교 활동인데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먹힌 거예요. 근데 뭐냐면 모스크바와 그 러시아 종교회는 제대로 이제 분립이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대주교가 총세계 대주교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나라 밑에 들어가니까 모든 그리스 종교회들이 독립해요. 우리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대주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그나마 뜨는 종교회는 러시아 종교예요. 아, 왜냐면 영토가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스탄불에 있는 대주교님이 저랑 같은 나라의 시민이시죠.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분인데 다시 그 11명이에요. 그 대주교들 러시아 대주교, 루메니아 대주교, 그리스 대주교 그분들 다시 연합하고 얘네들 다시 한번 이스탄불에 있는 그리스 종교를 부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터키 세상이 되었다가 셀림 1세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도 점령하죠. 그죠? 아프리카 아니고 그 이집트까지만. 아프리카 북쪽 예. 이집트 거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전성기를 연 사람이 슐레이만 2세. 영어로는 슐레이만 더 매그니피션트. 맞아요. 대단한. 슐레이만 대제. 이 사람이 16세기엔 전성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전성기를 만들어가. 근데 오스만 제국 하락도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되죠. 예.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보다는 선배님 교육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 그 교육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기가 시작해요. 교육. 예, 교육을 소홀히 한다.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유럽을 보시면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가 오스만 제국하고 몇 개 왕국에만 있었고 없었어요. 공교육. 그러면 이 공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에 있는 그 교육 기관들이 망하기가 시작해요. 특히 해군. 제대로 된 해군을 못 키우기가 시작해요. 우리는 혹시 대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 얼마 안 되는 포르투갈 해군들한테 쳐요. 그 인도양에서. 물론 지중해에서는 우리는 유럽을 다스리긴 하지만 그렇지. 인도양에서는 해군에서 쳐요. 약하지. 예. 예. 물론 그때도 해군으로서 그 강했지만 근데 인도양 큰 바다에서는 못 이겨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스탄불에 그 저 군사박물관 있잖아요. 맞아요. 육군 군사박물관이지. 맞아, 그러면은 맞아. 예니세리의 장비나 이런 거는 아주 화려하게 있고. 맞아요. 그 무기 체제를 보면은 저 터키 군대의 무기 군사적 전통이 이 몽고 유목민족하고 이렇게 다 네. 있으니까 활 같은 게 많다고 활. 맞아요. 그래서 갑옷도 완전히 그 비슷해요. 유럽하고 좀 다르고 예.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칼은 좀 더 쓰기에는 편하고 유럽 편하고 사람들 칼을 보시면 너무 그렇죠,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예. 그래서 이게 역시 몽고 한국 이쪽 그 군사적 전통이구나. 또 굉장한 규모의 육군 군사 박물관인데 해군 박물관은 별로 약하지 아마. 그나마 약해요. 해군 그래서 터키가 어렵게 되는 게 해군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이제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다가 그 유명한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있잖아요. 예. 1571년입니다. 예. 1571년에 레판토 세계에서 3대 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악티움, 살라미스 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레판토, 트라팔가, 뭐 무적함대 뭐 이런 미드웨이 해전 뭐 이런 거 아주 이 세계 역사에서 남을 만한 해전이 1571년에 지중해에서 있었는데 이때는 오스만 터키 해군하고 유럽 연합 해군. 약 한 5만 대는 하고 유럽 연합군 예. 주로 이제 스페인, 예. 베니스가 예. 이제 주력인데 이렇게 제노바. 붙어가지고 제노바. 그런데 결국은 터키가 졌잖아요, 그죠? 예. 져가지고 그때 웃긴 사연이 있어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나신지 아시죠? 우리는 키프로스를 정복했는데 그것 때문에 버벅으로 나온 그 전쟁이에요. 아, 근데 그때 당시 우리의 재상 그 정리라고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세르비아족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그 정리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 유럽 나라들한테 야 그렇게 행복해하지 마라. 니네들 우리를 이기면서 우리의 함대만을 없애버렸지. 수염하는 걸로 똑같아요. 다시 길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키프로스를 정복하면서 니네들의 심장을 뺐었었고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해전은 다 이렇게 노를 젓는 배였죠. 네. 노를 젓는 배인데 그 통계에 가면은 오스만 터키가 4만 7천 명. 네. 그 노 젓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다 합쳐가지고 네. 이쪽 유럽 연합군은 신성 동맹군이지 4만 명. 배가 양쪽 합쳐서 430척. 대포만 해도 한 1,700문. 굉장한 규모의 네. 해전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세계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해전인데 맞아요. 어쨌든 여기서 터키가 지면서부터 이제 뭐 이걸 계기로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전쟁 몇십 년보다는 비리가 시작했었어요. 해군에서.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소비가 시작했었어요. 이제 서서히 그렇죠. 예. 큰 나라는 원래 망하는 것도 해도 한참 걸리죠, 그죠? 맞아요. 망하는 것도 한참 걸려가지고 유럽을 위협하던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던 터키가 17세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18세기 같으면은 유럽의 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유럽의 병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당하고 특히 러시아로부터 예. 위협을 받고 영국하고 이렇게 또 뭐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예. 개혁이 안 되면서 특히 어느 나라든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는 과정 정권을 어떻게 인수인계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도 선거를 하면 항상 말썽이 생기는데 그런 전통이 없는 황제 국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오스만 터키는 황제가 다 아들들이 수십 명이니까 예. 누구한테 개성시키느냐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개정했어요. 예전에는 제일 먼저 수도에 도착하는 황제가 죽고 나서 황제가 죽으면 제일 먼저 수도 도착하는 사람이 황제가 예, 되는 왜냐하면 그 술탄 아들들을 전부 다 주도에 외부에 막 보냈으니까. 예, 주지소라 그렇죠. 보내고 거기서 좀 약간 배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탄불에 제일 가까운 주는 사루한 주인데 이제 왕자가 사루한 주에 임명되면 그래 아버지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안심이 있었는데 죽기만 기다리는 근데 거예요. 셀림 1세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집트를 정복하는 사람 그분이 그 먼저 제일 멀리 있었는데도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어요. 예. 그런데 이런 전통이 있다면서요. 어쨌든 황제가 하나 죽고 새로 황제가 이렇게 추대를 받든지 뭐 자기 실력으로 황제가 되면은 그 형제들을 다 죽인다면서요. 예, 다 죽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안 좋으니까 17세기 초기에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하. 이제는 이렇게 황제를 죽이는 걸로 아니고 황제가 죽으면 아들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큰 장남한테 물려주자. 아, 그렇겠어요? 예. 왜냐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해도 개혁 중에서 제일 시급히 해야 될 게 군대 개혁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죠? 그 예니셀이라는 아주 그 정예 예. 왕을 보호하는 그 군대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이슬람교가 아닌 그죠 기독교에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는 그 궁전을 지키는 사람들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예니체르에서 출신인데 국가 관료제 되면 그러면 결혼하게 돼요. 예. 그럼 하여튼 예니셀이라는 아주 정예군을 만들었는데 이게 황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기득권이 돼가지고 예. 강력한 기득권. 네, 나중에는 귀족보다 더 강한 군대가 맞아요. 되고 무력이 있으니까 황제를 바꾸기도 하고 그죠? 더구나 황제가 군대 제도를 서양식으로 좀 바꾸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개혁이 늦어지다가 마하무트 2세가 나와 가지고
이 사람도 처음에는 당하잖아요, 그죠? 예. 맨 처음에는 개혁하려다가 아니 맨 처음에 눈치를 봐요. 예리세리한테 당해가지고 죽을 뻔하지. 그러다가 적당히 협상을 해가지고 휴전 상태로 간 다음에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예니세리를 나중에 해산시켰잖아요. 저는 그분이 너무나 똑똑한 일을 검수를 부렸는데 뭘 했냐면 예니체리의 부대가 있는 쪽에서 시민들 방향으로 복역을 시켜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니체리가 왜 우리한테 복역을 하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황제가 가서 야, 이 사람들은 다 이러는 거야. 시민들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라고 시민들을 동원시키고 시민들을 앞장서서 예니체를 잡는 데서 죽이고 그런 식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니세리를 해산한 게 1826년이죠. 예, 맞아요. 1826년. 그때부터 이제 개혁 방해 세력이 이제 없어졌는데. 예. 그런데 이제 또 터키가 커지고 러시아가 커지고 하니까 이 터키에 내정 간섭을 하니까 그게 일어난 전쟁이 크리미아 전쟁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1853년에서 56년 사이인데 예. 이 크리미아 전쟁은 이제 터키가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그때 러시아의 팽창을 가장 걱정하던 영국하고 그죠? 영국, 프랑스가 또 여기 또 하나 이탈리아에 있던 사르디니아 왕국이라고. 예.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불란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 참전할 이유가 없는데도 참전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르디니아, 영국, 프랑스 군대하고 터키 군대가 연합군이 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양쪽이 수십만 명을 동원해요. 굉장한 대규모.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서 제일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무기도 이제 달라졌는데 러시아도 터키도 다 이렇게 작전이 실패가 많죠. 선생님 거기 지금 제가 살짝 나이팅게일이 여기서 등장하고 여기서 등장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간섭하기가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마흐무드 2세 때는 그 이집트 주지사가 내가 너한테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나의 아들을 그 그리스 남부의 주지사로 임명시켜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스가 독립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집트 주지사는 야 그럼 나의 아들한테 또 다른 뭐 주라라고 했더니 야 그리스가 날라갔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제 줄 거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항의한다. 그럼 오스만 제국도 야 일로 와. 너 이제 주지사는 금지돼. 이제 끝났어요. 임명 파기다. 그럼 나 독립할 거야. 원래 터키 사람인데 이집트도 그렇죠. 아랍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자기 오스만 제국이 자기 주지사를 이기지 못하는 지경에 당했는데 그렇죠.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러시아도 남아 정책이 있는데 나 이 계기로 오스만 제국한테 도와주면 오스만 제국한테 조그마한 항구를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도와줘요. 도와줘서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 주지사를 이겨요. 그때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 러시아하고 오스만 제국이 친해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끼어 들어가고 또 협상이 깨지고 그때 나온 전쟁이 크리미아 전쟁이에요. 이 크리미아 전쟁 크게 보면은 영국하고 러시아. 그렇죠. 영국하고 러시아의 대결인데 예. 러시아는 어쨌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그렇죠. 이런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영국은 해군을 통해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지중해를 놓치면 안 되니까. 특히 이집트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도에 가는 길이 바로 그 인도로 가는 길이니까. 그때는 뭐 수에즈 운하가 없었을 때지만은 그러니까 터키가 필요하니까 영국이 터키 편을 두고. 불란서는 그때 나폴레옹 3세인데 이 사람은 뭐 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이 사람이 국내적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참전하고 해가 하여튼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게 승부가 잘 안 나다가 무슨 그 세바스토폴 요새인가 그 함락되는 바람에 결국 러시아가 손을 들었는데 러시아도 손해를 보고 이게 별로 다만 러시아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흑해 해군을 못 가지게 되죠. 그때 흑해적 해군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중해로 못 나오게 된. 이 세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전쟁이죠. 이집트도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습이 원래 지주사를 우리가 박영시켰는데 그 사건 이후로부터 지주사의 아들이 또 거기에 지주사가 되는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역사에서 큰 전쟁은 요 한 10년 뒤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남북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십만 군대가 굉장한 발달된 총으로 대포로 싸우는 게 이제 근대 전쟁으로 가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가 그 또 한 10년 뒤에 보불 전쟁이 일어나요. 네. 보불 전쟁도 엄청난 규모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가 개발돼 특히 기관총이 등장하고 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가서 1차 세계대전 진지전이 되고 기관총으로 제일 많이 죽지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인 무기가 기관총이라 그래요. 화학무기도 그때 썼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 크리미아 전쟁이 뭐 터키에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갑지닷컴 이 분들이 재미를 느껴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야기하려다가 다음에 넘겨야 될 게 박정희를 왜 연구하고 있는지 예. 우선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왜 터키 언론인이 박정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언론으로서 아니고요. 저는 언론인 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는 석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논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은 이제 혁명, 쿠데타, 민족주의 이렇게 국민을 끌고 가는 그런 개념들 아니면 문화는 정치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좀 주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특히 마지막 100년에 있었던 쿠데타를 보시면 뭐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쿠데타들은 너무나 단순한 권력 투쟁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는 별도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쿠데타들도 있어요. 그렇지. 예를 그렇죠. 들면 터키에서 60년대 일어나는 쿠데타. 예. 군인들 정권을 잡아서 민주당을 제거하고 다시 뒤돌아갔어. 예, 정권을 잡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길게. 그렇죠. 예를 들면 74년 때 포르투갈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예. 그 쿠데타 덕분에 그 독재 체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쿠데타들은 약간 특이한 쿠데타들. 여러 가지 쿠데타가 있죠. 예. 이렇게 남미에 있었던 아니면 아프리카에 그렇죠. 있었던 그런 단순한 쿠데타들 아니에요. 피노체트 쿠데타도 아주 그때 너무 특이한 연구사례죠. 연구사례이고 그래서 딱 보면 시간으로도 그렇고 성향으로도 따지면 터키에 있는 60년대 쿠데타하고 한국에 있는 60년대 쿠데타는 단순히 군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가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니고 자기네 나름대로 정치적인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국가 개조 비전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장군들을 보시면 진짜로 말 그대로 정권 욕심이 있어서 나는 정권을 잡겠다고 단순한 욕심으로 이건 좀 약간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시기도 비슷하고 같은 친미 나라이고 그리고 국방부 뭐 합동모장에 끌고 가는 거 아니고 군부 안에 있는 한 세력이 모의를 하고 그런 데서 흥미를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왜 다른지 왜 박정희는 오래 갔고 왜 우리 군인들이 짧게 뭐 2년 있었다가 다시 시민으로 복귀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경우가 좀 드물죠. 너무 드물어요. 이렇게 좀 아니고 너무요. 너무 드뭅니까? 예. 왜냐하면 쿠데타들을 주로 정치 안정이 없을 때는 그나마 위계 질서가 강하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많고 여기에 물이 조금 있으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국가 기관에서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군이 국가 기관을 다스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이제 거기서는 아프리카 나라들 보시면 이미 군 안에서도 제대로 된 그 제재가 없으니까 민족 아니면 종교 분열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 세력들끼리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얻은 거 없어요. 지금 아주 재밌는 관점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한국 사람들 지식인들이 국제적 비교에 좀 약해요. 네. 우리나라 역사만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집권해본 역사가 800년 만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비로소 박정희가 딱 집권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해서 쿠데타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선생님 문제는 뭐냐면 그 정준하 선생님 사상계 장준하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도 쿠데타 초기에는 호의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환영했어요. 예. 사상계 환영하는 글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특히 69년 때 그 삼성 개헌 이후로부터 이거 좀 약간 아닌다라고 시작하는 그 생각들이 유신 정권 선포 이후로부터 미안한데 이거 좀 아니겠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그 72년 때부터 79년 79년까지. 때까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쿠데타를 군사 정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 시각 말고 쿠데타 연구를 많이 한 또 쿠데타가 자주 나는 나라에서 생각하는 쿠데타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합시다. 예, 다음에 오늘 쿠데타 감사합니다. 얘기합시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